오늘은 유전공학으로 본 아담의 아랫배 호흡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유전공학은 IT 기술, 즉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기술을 훨씬 앞질러가는 신기술로, 그것은 유전자, DNA, 게놈에 관한 기술 등을 의미합니다. 분자생물이라든지 생명과학 등 미래는 GT혁명의 곧 생명과학 혁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가장 큰 인자는 당뇨병, 고혈압 등의 생활습관병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의사들이 이들 병을 치료하였지 치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전자 의학의 발달로 유전자를 알게 되면 이들 병의 예방도 가능할 뿐 아니라 또 병에 걸려도 완전한 치유가 가능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즉 장래에는 사람은 누구나 병으로 죽지 않고 다른 동물들처럼 천수대로 살다가 자연사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의학에 의하면 사람이 병에 걸렸다는 것은 사람의 세포가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포는 왜 병에 걸리는가? 그것은 세포가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즉 간이 병이 되었다는 것은 간세포가 변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간세포 변질을 원상복구시키면 병도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간 기능을 컨트롤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는 한마디로 사람의 각종 기능이 저장된 컴퓨터입니다. 염색자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하면 유전자는 서포트 디스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각 유전자에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입력되어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이 입력된 유전자는 인체가 완전히 구성된 후에는 누구나 똑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컴퓨터도 운영하는 사람의 조작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을 발휘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사람의 환경, 생각, 행동 등에 의해 서로가 다르게 그 기능을 나타냅니다. 모든 생물의 세포 가운데는 핵이라는 중심체가 있고 핵 안에는 염색체가 있습니다. 염색체는 같은 것이 두 개 쌍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핵 가운데 22쌍의 쌍염색체와 한 쌍의 성염색체를 포함하여 도합 23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6번입니다. 이 염색체 안에 DNA 핵산이 들어있습니다. 염색체는 실로는 DNA의 덩어리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개 핵에 포함되어 있는 염색체의 의미가 있는 DNA를 유전자로 부르고 게놈은 유전자와 염색체를 합친 조어입니다. 우리 몸은 이와 같은 타임 스케줄이 정확하게 입력된 컴퓨터와 같습니다. 다만 이 컴퓨터는 사람이 작동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나타나지만 사람의 내부와 외부로부터의 작은 여하에 따라 출현 시기, 출현 상태 등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유전자와 DNA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유전자와 DNA를 같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이가 있습니다. DNA 중에서 유전 정보를 가진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DNA는 한 개의 염색체 중에서 약 5% 정도입니다. 이 부분을 엑슨이라고 부릅니다. 남은 95%는 현재로서는 생물학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 전달에 관여하지 않는다고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인트론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인간 게놈에서 이 엑슨 부분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이꼴 DNA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현재까지 알려진 것이 32,000개에서 35,000개에 불과합니다. 이 DNA는 아데닌, 시토닌, 구아닌, 티민, ACGT 네 가지 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가 갖는 염기 ACGT는 아주 불안정하여 조그마한 내부 또는 외부의 자극에도 취약하고 그런 자극이 반복되면 쉽게 미스프린트도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자들에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각종 특수 화학물질입니다. 특히 말하면 발암물질입니다. 또한 다음에는 담배에 포함되는 니코틴, 각종 약품, 알코올 등도 그중 하나입니다. 주변의 많은 가공식품,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환경 호르몬 등등 실로 다양합니다. 둘째로 엑스레이, 자외선과 같은 특수 전자파, 셋째로 활성산소, 넷째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 바로 위의 첫째 화학물질 엑스레이, 활성산소보다도 더 반응을 빨리 하는 것이 뭐냐? 인간의 말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CGT라고 하는 이 DNA는 문자로 이루어졌는데 그러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고 엑스레이 노출되어 있고 활성산에 노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염색체 안에 있는 DNA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은 우리 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와 같은 화학물질이나 음식물 또는 전자파 등을 가급적 멀리해야 하고 활성산소에서 해방되기 위해 과격한 운동은 피하고 또 음식물의 과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화하는데 엄청난 다량의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종 습관병이나 암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 물론 약간의 효과는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피하고 전자파를 멀리하고 활성산소를 우리가 해방하기 위해서 가격 운동을 피하고 음식물을 가려먹고, 그런데 실상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약간의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이 병들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과학자들은 이들 유전자를 자극하는 다른 인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위의 요약보다 가장 강하게 세포 변질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현대 문명의 발전으로 야기된 각종 정신적인 불안, 소위 스트레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스트레스는 앞서 설명한 인자들보다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어떤 이유로 세포가 변질되었는가는 원인은 찾아내었지만 어떻게 하면 변질된 세포들을 원상복구, 즉 재생시키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 해결적으로 요즘 등장한 것이 소위 게놈 해독 문제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우리 속에 있는 무의식의 문제라고 한다면 과연 게놈 해독으로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출발한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를 찾아 그 원리를 회복함으로 무의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원리를 찾아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치유 캠프의 목적입니다. 또한 아담의 아랫배 호흡입니다. 세포의 활성화 방법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변질된 세포를 재생하고 원상복구시키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사람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는 유전자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유전자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ATGC 4개의 글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글자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는 그 글자의 뜻에 의미에 반응합니다. 여기서 신비한 일은 과학자들이 유전자가 4개의 글자로 이루어졌다고 확증한 것이나 글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뜻에 반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과학자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유전자는 반응하게끔 애초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때문에 유전자는 진실한 뜻, 다시 말하면 진리와 진실한 뜻과 필요에 반응합니다. 진실한 뜻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그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뜻과 필요가 있을 때 세포는 활성화가 되고 따라서 세포가 재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참답게 가감하지 않고 바르게 순수하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히 목회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정말로 열심히 깨달아서 귀한 진실한 뜻을 그들에게 전해줄 때 유전자가 살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진실한 뜻이란 무엇이겠는가? 당연히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한 말입니다.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고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원숭이에서 우리가 진화되었다고 그것을 더 순수하게 믿고 따라가는지 아마 그분들도 스스로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러한 삶의 완성을 향해 지향해 나가는 창조물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유전자가 반응할 수 있는 뜻과 필요와 사랑이란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신앙 안에서는 타당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보편성이 없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재현성이 희박하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재현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은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결론이죠.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고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특수한 믿음과 신앙에 제한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은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과 만물의 공존을 통한 인간 생명의 위전성을 본다면 충분히 보편성이 있고 충분한 재현성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숨을 원리들을 찾아 발견해내는 작업이라고 본다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한편 유전자는 그 사람의 스트레스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즉 각 개인의 마음의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인간의 무의식에 강한 영향을 받음으로 생긴 생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가 세포 변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리적인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무의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렇다고 가라앉아 있는 무의식의 문제를 끄집어내므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과거의 어떤 방법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방법으로 상담요법, 체명요법, 이완요법, 명상요법, 자율훈련요법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었으나 그 순간적인 대처 수준에 지나지 않았지 온전한 치료를 주지를 못했습니다. 이 무의식의 문제를 해결하여 생리적 스트레스를 해결하므로 세포의 변질을 막고 이미 변질된 세포라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이 우리 체내에서 어떻게 형성되며 어떤 과정으로 우리 체내에 저장되는지 알면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여 동기를 주고 자극하면 해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체내의 유전자는 무의식에 강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이 이미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유전자를 깨우고 세포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삼위일체 건강을 우리 모두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의 아랫배 호흡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피를 정하고 횡격막을 통한 아랫배 자극으로 내장을 활성화시킨과 동시에 체내 체온을 정상 유지시키고 몸과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오늘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병을 치료만 했지 치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병에 걸리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모르니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때문에 병을 치료했다는 것은 증세를 치료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위전의학의 발전에 의한 병의 원인을 우리는 조금씩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병이 나을 것은 확연합니다. 유전자 ACGT의 네 글자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글자들의 나열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유전자가 유전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들 글자의 순서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작을 우리가 복사, 전사,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전자 정보 전달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얻은 자극을 스트레스나 활성산소나 발암물질이나 특수 전자파 등에 가해지면 미스프린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사가 잘못된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곧 세포의 변질로 나타나죠. 이것이 바로 각종 병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한번 변이된 유전자들도 일정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원상복구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고무줄에 비유하자면 유전자의 변이는 본래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고무줄이 늘어났다는 것이고 병이 진행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늘어나는 고무줄을 계속해서 당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고무줄에도 어떤 임계 강도가 있어서 이 강도 이상으로 계속 고무줄을 당기면 고무줄은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끝내 끊어지고 말죠. 이 고무줄이 늘어나는 과정이 병의 진행 과정이고 끊어지는 순간이 사람이 죽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글자들의 변이, 즉 세포의 변질을 막으려면, 다시 말해 병의 원인을 억제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것은 DNA를 자극하는 각종 인자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DNA 변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와 활성산소입니다. 사람은 매일 500리터 정도의 산소를 흡입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약 2%의 활성산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포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맹독산소는 사람의 몸에서 에너지를 창출할 때 자동적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잠깐 미스프린트 됐습니다. 네. 그러나 인체는 이 활성산소에 대항할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에서 만들어지는 SOD입니다. 따라서 간 기능이 약화되면 SOD의 양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SOD 활동으로 만들어진 과산화순소를 물로 분해하는 카타라제라는 효소가 발견되는데 그 효소는 호기성 미생물로서 우리의 정통 장류에서 발견되어지는 효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통 장류가 세계적인 발효식품으로서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유익한 미생물을 축출해서 전 세계에 보급한다면 아마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보충하는 것이 비타민 C, E, A 등입니다. 최근에는 셀림도 효과가 크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근래에는 활성수소가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활성산소를 물로 만들어 체로 배출시킨다는 사실도 발견되어 활성수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적당한 산소는 인체에 이롭지만 과다한 산소는 오히려 인체에게 많은 해를 줍니다. 운동을 많이 하는 동물이나 사람이 단명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이나 곤충들도 좁은 공간에서 기르면 수명이 연장됩니다. 동물이나 사람에게 산소가 필요한 것은 에너지 소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는 음식물의 섭취를 통해 생산되고 운동을 통해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명에 가장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과도한 운동과 과도한 식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세포의학으로 본 아랫배 호흡에 대해서 함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